주간 똑똑똑입니다. 기성세대 담론을 넘어서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거 얘기 앞에서 하니까 요즘 유난히 두 분한테 선거에 관련된 어디다 투표를 했냐,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 세대의 투표가 화제가 되는 선거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지금 불려다니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지금 여당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 남녀 공이 어떤 배신감을 느끼고 표를 줄 이유가 없어졌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양재 활동가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사실 저는 이번 선거가 뭔가 정책이나 구체적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지 못하고 민주당,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 구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20대들의 투표에 대해 굉장히 놀라지만 사실 이 20대들의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뭐 과거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와 다른 걸까라는 질문도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새누리당 정권에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분노했던 청년들의 마음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뭐 조민의 부정입학 의혹이나 뭐 최근에 박주민 의원의 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들에 분노했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끊임없이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나 지위들을 너무 쉽게 세습받는 이 불평등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갈망을 사실은 그 어떤 정권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득권을 얻는 데만 소비하고 저 정권이 나빴다라고 얘기하고 네? 하지만 내가 좀 나았다. 네. 하지만 둘 다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장이 좀 다르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송 편집장께서는요? 저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런 참패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1년 사이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뭐 부정입학, 최저임금 정책 등이 있는데 이런 이례적인 변화가 저는 개별 이슈를 넘어서는 좀 큰 징후라고 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단은 촛불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좀 적폐청산에 몰입을 하느라 정작 이제 민생이나 이런 사회 경제 이슈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경제 프로그램이 부재한 게 너무 티가 나서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부서뜨린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이나 경제 후퇴 문제 같은 경우로 계속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폭등으로 이제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불을 불리는 이런 모순이 너무 뚜렷하게 목격이 되고 이 저성장 시대에 청년들은 이제 일자리 불안이나 그리고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 굉장히 많은 불안들이 있는데 이런 불안들이 현 정권이나 정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불안을 그러다 제대로 보니까 못 느끼고 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변화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감각이 결국에는 분노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분노가 투표율을 끌어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의 그 보궐선거 투표율이 58.2%인데 이게 보궐선거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잊었나? 이들이 그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분노로 작동했다라는 부분도 공감이 되네요. 잠깐 이진성 편집장께서 조금 이쪽으로 더 들어와 주셔야 되겠어요. 네. 콩 인형이 저희가 너무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서 잠깐 자리 옮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성별로 조금 들어가서 보죠. 20, 30대 지금 전체를 다 묶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남성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주목하거든요. 20대 남성들이 좀 뭐 보수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기도 하고 여성 정책을 많이 펼친 것에 대한 박탈감으로 국민의힘을 찍었다 이런 지금 민주당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여성께서는. 네, 저는 물론 젠더 이슈라는 것이 영향을 안 미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지점들에서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젠더 정책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너무 게으른 아니라다. 사고가 아닐까? 앞에서 말했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나 재난 속에서 우리가 평등한지의 문제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대부분 느끼고 있는 감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20대 남성은 지지율이 떨어졌고 20대 여성은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네. 사실 20대 여성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 거제 양당 구조에서 봤을 때 이번에 20대 여성들은 소수정당에 투표한 것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의미를 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좀 눈에 보였죠. 네, 맞아요.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말에 대해 저는 좀 잘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좀 이 사건이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선거인데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여성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비전을 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상황에서 여성 정책의 과잉이 실패 원인인가 정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도리어 그건 아니다. 그 부분에서 도리어 실망스러웠다. 20대 여성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민주당 정부가 사실은 큰 흐름에서 보수 정권과 다른 여성 정책을 펼쳤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선수? 예,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거에 책임 있는 정당의 남성들이 좀 손쉽게 비난할 수 있는 집단이나 구실을 만들고 직접적인 책임으로부터 좀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런 젠더 갈등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성별 갈등을 구실로 실제로 20대 남성이 겪는 문제나 문제의식을 삭제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박탈감이라는 말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근거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는 20대 남성 유권자에게도 좀 모욕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젠더 갈등의 프레임으로 또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네, 정작 중요한 문제를 사실은 이걸로 표현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20대 남성들이 지금 등을 돌린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반성하는 모습이고 또 야당은 반색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청년 여성의 표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양쪽 당이 다 성찰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모습 대조적으로.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청년이 보수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20대 남성 자체의 투표를 청년 세대 전반의 투표로 많이 인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투표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가 유례 없이 어떤 페미니스트 후보, 젠더의제를 가져가는 후보들이 많이 나온 선거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뭐 이런 선거 토론회나 뭐 핵심적인 메인 언론들에서 젠더의제가 사실상 잘 다뤄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고위공직자 성폭력 이후에 여성 시민들이 겪었을 불안감이나 신뢰의 파괴에 대해서 정치가 얼마나 고민하고 응답했느냐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네. 정말 소수당의 여성 후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과연 무슨 이유일까? 네,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저는 일단은 이 여성 정책에 반감을 느낀 20대 남성의 결집력을 언급한다는 게 뒤집어 말하면 여성 정책조차 없던 시절에 여성의 결집력이나 이 투표권은 철저하게 비가시화되고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도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평등 정책이나 이제 성폭력 사건 같은 것들이 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좀 적어도 가시화되고 갈등의 어떤 불씨로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라고 봤고 그나마 진일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원인으로라도 이제 나온다는 게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성평등 정책을 펴는 게 마치 불이익이라는 듯이 이야기하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9292번님께서 매우 정확한 지적들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는데 번갈아 정권을 잡아도 청년들의 시각은 희망에 대한 기대가 안 보인다는 지적에 무엇보다 공감한다. 네. 결국 정치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런 문제는 이어질 것이다. 5893번님께서는 책임 정당의 역할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LH 사태 같은 불공정에 대한 것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뭐 이런 지적들을 지금 공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남녀의 차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치권이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가려져 있었던 20대 여성의 투표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금 20대 여성의 15.1%, 30대 여성의 5.7% 정도가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의 기타 후보에게 지금 표를 줬거든요. 아까 그 부분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가장 진보적인 투표를 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무래도 두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은 일단은 이번 투표 결과가 양당 구도의 해체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면 2030 여성이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복지, 경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층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젠더 측면에서 발달될 이 불평등 감수성이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이나 어떤 문제를 감지하고 통찰하는 데까지 발달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감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여기 아니면 저기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과 이제 후보를 찾는 그런 탐색의 방향으로 갔다고 보았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본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여성 1인 가구로서 혹은 기본소득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라는 다양한 이유로 굉장히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변화를 잘 보는 게 이제 이번 20대 여성의 다른 투표 결과. 네. 불평등의 감수성. 지금 그렇다고 양자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네네. 네, 그 안에서의 새로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한다.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지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청년의 목소리에 대해 정치가 응답하지 못한 이유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단순히 청년 정치인 한 명을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 후보들이야말로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창당을 하거나 선거팀을 꾸린 사례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를테면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도 정당을 직접 창당한 후보이고 이 후보와 함께하는 이제 정당원들도 대부분 20대, 10대 아주 젊은 청년층이기도 하고요. 사실 김진아 후보가 속한 여성의 당 역시도 사실 당직자들의 대부분이 뭔가 여성이고 또 20대인 여성 당원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상황. 그리고 팀 서울 자체도 사실 이제 여성 청년 후보들이 함께 만든 이런 정당인 만큼 이 선거팀인 만큼 이제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직접적으로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만들고 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보였던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지향을 실천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투표권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의미가 더 커지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기존의 정당의 한 명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당 작업부터 해서 같이 당을 만들고 정치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보여진 것이다. 그냥 이 숫자가 그냥 한 명의 누구를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평등을 내세운 여성 후보들이 뭐 5명 정도 가까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득표율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에너지, 이런 역량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부분에 논의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두 분하고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투표 결과 열고 나서 그동안 뭐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에 갔던 표가 국민의힘으로 간 것이 어떤 이유일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던지게 되기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사실 이 소수정당의 후보들이 슬로건에 머무는 정치가 아닌 현실을 개입하고 현실을 장악하는 정치 세력화로서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다.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동의하는데 근데
무엇으로 함께하는가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공통 의제라는 게 단순히 젠더 이슈만을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성평등의 관점으로 종합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즘 운동의 영역을 더 넓게 가져가면서 이 관점들을 충분히 보충해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송 편집장께서 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세력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단일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단일화하거나 세력화해야 한다는 기존 정치 어떤 성급함이나 좀 간단한 대안보다는 정당 간의 협업이나 정책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 민주주의자에게 통합이란 의견의 통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통합이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존중한다는 공통의 합의를 뜻한다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 어떤 대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네, 뭔가 대의를 위해서 다 꼭 합쳐야 되고 의견을 통일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정당이거나 다른 정치색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당에서든 어떤 차별 금지나 여성 차별 문제나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공통 가치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유권자와 정치인이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통합이라는 거 항상 정치에선 성급하게 직전에 많이들 이뤄내는데 지금 말한 이 인정과 존중이라는 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2575번님께서 20대 남성의 상당수가 보수로 옮기게 된 것에 여성 단체들이 주도하는 남성 비하적 입법 때문에 이 문제도 여성 단체가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만 하니까 그리고 또 그걸 하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네, 하는 남성의 의견 또 다른 의견도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글쎄요. 예. 지금 이것을 과연 정치의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실제적으로 갈등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에게 남겨져 있는 지금 숙제죠.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정책이 왜 남성 비하적 정책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법안 안에서 토론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자, 재보선에서 이제 젊은 후보들이 좋은 공약을 내놨는데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네거티브 선거전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못 봤거든요. 주목했던 공약들이 있는지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정책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 좀 정리하고 가죠. 이제 좀 말하죠. 투표가 끝났으니까. 네네. 네. 솔직하게. 네,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가족이나 생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다 보니까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송명숙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에 5대 공약 중에 하나로 이제 성평등 서울 결혼하지 않아도 당당한 서울을 제안을 했어요. 세부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서울시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이거든요. 생활 동반자. 네, 이게 이제 성인 2인의 얘기한 적 있죠. 네, 성인 2인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을 하고 주택 지원 정책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같은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좀 더 이상 이제 서울시의 4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아닌 만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법 밖의 가족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정책을 유심히 봤고요. 그 외에 또 차별금지법 공약 같은 것도 저는 좀 유심히 봤는데 이제 생활 동반자 조례법 같은 경우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랑 오태양 미래당 후보도 이제 같이 있었군요. 같이 했던 거고요. 차별 금지를 위한 공약으로는 이제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동성원 가족 지원 조례 그리고 서울 혐오 표현 금지 조례를 위한 제정을 약속을 하기도 했고 무수 신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차별 금지 정책을 제안을 하면서 차별 금지법을 조례하겠다라고도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어떤 걸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이런 좀 페미니스트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뭐 1인 가구나 비혼 여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 차별금지 조례라거나 뭐 공공부문 성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에 대한 정책도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많이 주목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신지혜
이시혜 후보의 정책의 경우에 뭐 임기 첫날 서울시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라거나 이런 반성폭력 의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젠더 의제가 아니더라도 주목할 만한 공약이 참 많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좀 주목했었던 건 이 후보가 읽기 쉬운 정책 자료집 서울의 기본이라는 자료집을 냈는데 이건 발달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문해 수준에 맞춰서 편집을 한 정책 자료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발달장애인과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하면서 발달장애인도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청소년이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공보물 하나 정책 자료집 하나가 이렇게 좀 더 배려 있게 나와야 더 많은 소수자들이 정치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정책 자료집 하나도 어떻게 만들 거냐 참 중요하네요. 이걸 또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총선에 이제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처음 주어졌고 이들이 엄청난 투표에서의 변수가 될 것처럼 신경을 쓰는 것 같더니 네. 막상 정작 공약은 나온 것이 딱히 없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특히 청소년들과 많이 활동하는 양재 활동가께 좀 여쭤볼까요? 맞아요. 마치 청소년이 선거를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말을 하더니 막상 선거철에는 청소년을 유권자로 존중하는 공약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선거를 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하는 홍보물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 같은 것도 10대를 그냥 18세, 19세, 20대 이렇게 표현을 해서 10대가 또 별도의 정치적 주체나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감각이 별로 없는 게 저는 좀 아쉬웠고 청소년 인권이 주요 공약이었던 후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청소년 인권 단체들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까지 제안해 왔었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에 이제 당선된 후보님을 제외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에 동의하는 행보들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이미 주거권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정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 있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 안에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가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도 다 돼가서 재보선의 원인이 됐던 성폭력 문제.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 저희가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노력 중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뭐 그것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놓쳐선 안 될 것이 있다면 두 분에게 말씀을 끝으로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교육과 이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인데요. 성폭력 사건에서 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를 자극적인 가십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의 관심을 쏟는 인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폭력 사건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해자와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를 바꿔내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제가 방금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관련해서 얘기하셨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입장이 왔는지 아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많은 후보들이 이 무상생리대 지급 이슈에 대해서 호응해 왔다라는 것으로 좀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온라인 성폭력 고발이 있을 때 선거팀이 대응했던 게 우리 팀에 여자가 없었다.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리 없다. 이런 거였는데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직 문화가 성평등해서여야 하고 여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하고 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백래시적인 인식, 이런 펜스룰적인 인식이 많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시의 공공부문 성폭력에 대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와 구조의 문제, 의식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시간은 걸리지만 제대로 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814번님께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보수로 간 게 아니고 잠시 정권을 혼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똑똑똑 4.7 재보선에 나타난 과제, 젊은 층의 투표 성향에 대해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